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훈클럽 총무 이강덕입니다. 어, 올해 마지막 공개 토론회, 관훈클럽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분은 정세균 국회의장님을 모셨습니다. 정세균 의장님은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아실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열린우리당 의장님을 지내시고 민주당 대표 그리고 산업자원부 장관님을 지내시고 지금 육선으로 국회의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한번 박수 보내주시죠. 바로 저희 오늘 토론에 참가할 패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왼쪽에, 맨 왼쪽에 김혜원 한국일보 사회부장이십니다. 이우탁 연합뉴스 텔레비전 정치부장입니다. 제 오른쪽 끝에서부터 정용관 동아일보 정치부장입니다.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입니다. 네, 그럼 바로 우리 정세균 의장님의 모두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관훈클럽 이강덕 총무님과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21일 관훈클럽 64대 총무로 선출된 박재균 동아일보 논설위원과 감사로 선출된 이도훈 서울신문 부국장, 박창욱 세계일보 정치부장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견 언론인들로 구성된 관훈클럽 토론회는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토론회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시점에 저를 초청해 주신 것은 산적한 국가적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함께 지혜를 모으자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 재학 시절에 학부사 기자를 지낸 적이 있습니다. 군사 독재가 엄혹하던 시절에 기자라는 호칭을 가슴에 새기고 대학 생활을 했기에 언론의 역할에 대해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낸 것도 언론이 사회적 사명에 충실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인 여러분, 저는 국회의장에 취임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세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국회,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입니다. 경제 위기 극복에 앞장서고 주어진 권한을 적극 행사하되 책임도 함께 지는 국회, 위기 극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이러한 의지의 출발점이 바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입니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건 다 내려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회의장 직속으로 위원회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남용 방지를 법제화했고 친인척 보좌직원 임용 제한, 세비제도 개선 등의 성과도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선도한 특권 내려놓기가 다른 부문으로 확산돼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의 목소리이고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인 여러분, 최근 교수신문이 올해를 상징하는 한자 성어로 군주민수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탄핵 국면을 통해 평소에는 잔잔하지만 불의에 직면해서는 거대한 해일로 변하는 국민의 저력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국회가, 정치가 민심에 순응하고 시대정신에 부응해야 한다는 큰 교훈을 얻은 한 해였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내년은 새로운 리더십이 만들어지는 해입니다.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조기 대선에 대한 전망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선거는 모든 욕망이 분출되는 장입니다. 왁자지껄한 5.1장처럼 다양한 이해와 욕망, 갈등이 만나는 그리고 부딪히는 자리가 대선이라는 큰 장터입니다. 훌륭한 대한민국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될 한 해이지만 그 사이 국회 본연의 책임과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지난주 대구 서문시장 화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피해 상인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현장을 돌아보면서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법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삶을 보듬어야 합니다. 법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일에 20대 국회가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겠다고 다시 한번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양극화 해소와 경제위기 극복에 국회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민생 문제 해결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려면 삶의 현장 속으로 뛰어들어가야 합니다. 일하는 국회를 통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핵 보유력 강화를 경쟁적으로 언급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핵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한 북한 정권의 핵 도발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형태든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면서도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와 소통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저는 동북아 평화와 협력을 위해 육자회담 당사국 의회 간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직접 미국에도 다녀왔고 의장 직속으로 동북아 평화협력의원 외교단을 구성하여 북핵 문제 해결과 동북아 갈등 해소를 위한 의회 외교도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첫걸음을 떼었을 뿐입니다.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남북관계의 관리와 개선을 위해 국회의 역할이 한층 더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대한민국 안보가 한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국회가 중심을 잡고 챙겨 나가겠습니다. 대통령 직무 정지로 공백 상태가 된 정상 외교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의장 외교에도 치밀하고 신중하게 임할 계획입니다. 언론인 여러분, 지금 국가 리더십 부재로 국정 공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1차적으로 대통령의 책임이지만 근본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산물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 사회를 지탱해왔던 현행 헌법은 급변하는 시대의 변화상을 제대로 수용하고 감당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헌의 시점 등과 관련하여 여러 논란이 있다는 점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개헌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 최우선의 고려 대상은 정치권의 의지가 아니라 국민의 의지가 되어야 합니다. 개헌의 시점과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 수렴과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물론 현실적인 여건도 면밀히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단순히 대통령 권력을 바꾸는 레짐 체인지를 넘어 헌법을 새롭게 바꾸는 보다 근본적인 레짐 체인지가 필요한 시점이란 사실입니다. 이제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소통과 공감, 조정과 합의가 시대 정신이 되었습니다. 협치와 분권이 절실한 때입니다. 국민의 뜻을 담아내는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실패는 쓰러지는 게 아니라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실패를 디딤돌 삼아
함께 손을 맞잡고 나아간다면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찾고 신뢰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고난을 슬기롭게 이겨낸다면 새로운 시대를 여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언론도 새 시대를 여는 길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곧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1시간 정도 토론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작하는 질문으로 간단한 거 하나 여쭙겠습니다. 최근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그 탄핵 소추안 의결 당시를 회상하시면서 뭐 눈물을 지었다 뭐 이런 그 보도가 나는 걸 봤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나라 걱정 때문에 특별한 소외가 있었던 것인지 뭐 그런 게 좀 궁금하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그 탄핵이라는 이런 초유의 사태, 격변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나라가 굴러가는 건 그래도 조금 예상보다는 걱정이 덜하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사실 제가 그 외국 대사들을 만나면서 탄핵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저 자신이 매우 서글프고 부끄러운 생각도 들어서 제대로 말씀을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국회의장으로서 탄핵안을 의결해야 되는 것은 저에게 주어진 책임이고 숙명이지만 다시는 이제 이런 일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요즘에 정말 우리 국민들께서 세계 이런 국민이 있을까? 그 많은 국민들이 시위 집회를 하시면서도 아주 평화롭게 어떠한 사고도 없이 평화로운 집회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1등 국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틀림없이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다시 전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면서 저는 우리 정치 또한 1등 국민에 걸맞게 2류, 3류가 아닌 인류 정치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함께 기울여서 발맞춰야 된다는 말씀들을 저의 동료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전영기 국장 이어서 질문하시죠. 의장님, 정세균 의장님의 그 연설 공식 스피치로 매우 그 간결하고 아주 전곡을 찌르는 맛이 있습니다. 그 6월달에 그 취임사를 제가 들으면서 가슴에 새겼던 말이 국민에게 짐이 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되고 싶다. 이런 말들 아주 그 감동스러웠죠. 그리고 지난 12월 9일이죠. 탄핵날 또 의장께서 말씀하시기를 3가지 주문상 그 정치적 불확실성은 줄어들었다. 공직자에게는 민생을 돌보는 일에 전념해달라. 국회는 국정의 한 축이 되었다. 이제 안정을 시켜달라. 이런 말들이 말이죠. 그 당시 어떤 그 한 대권을 꿈꾸는 후보는 탄핵하면 즉각 하야해야 된다. 이런 아주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무지하게 불안했던 게 사실인데 그런 불안들을 잠재워 주셨습니다. 의장님께서. 자, 이제 그리고 20일이 흘러서 지금이 됐는데 그 황교안 대행 그리고 정부 각 부처 그리고 지금 이제 정치권의 그 각 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국민의당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친박 새누리당이랑 뭐 개혁보수신당 각 당들 이런 재정부 정치 세력들에게 점수를 70점부터 100점 사이 한번 좀 어떤 점수를 매겨주시겠습니까? 의장님의 그 기준에 맞추어서 그 궁금합니다. 네, 저는 좀 국민 여러분들께는 좀 송구하지만 그래도 권한 대행도 태생적인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보름 정도 동안
잘 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의 각 부처도 장관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마치 책임 장관처럼, 그러니까 자신이 의사결정권자로서 이런저런 간섭이 없기 때문에 더 책임 있게 국정을 감당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회 또한 과거에 정당이, 특히 여당이 청와대 간섭 때문에 자율성을 상실하고 국회에서 여야 간의 어떤 합의를 이루어 놓고도 그걸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참으로 불행한 그런 여의도였는데, 이제는 정말 각 정파가 자신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서로를 존중하고 정치적인 대화와 타협을 이어나가는 그런 노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상황이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걱정스러우시고, 야, 이거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느냐 걱정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비정상이 정상화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민주주의를 키워오고 또 그간에 학습해온 내용들이 저력이 되어서 오히려 지금은 이 위기를 잘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치로 점수를 주라고 하면 결코 어느 그룹도 낙제점은 없고 수나 우를 주어도 모자람이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앞으로 국민들과 함께 이분들이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열심히 노력하면 아마 오히려 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탄핵 정국을 정상화 정치로 보시는군요. 이제 뭐 그래서 제가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 우수하면은 뭐가 문제다 지금 이렇게 나라가 어지럽다고 생각해요. 그건 좀 의외십니다. 예, 저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사실은 지금의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이제 대통령께서 아무래도 가장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 정치를 반성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다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것은 꼭 이번 정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주로 이제 문제의 근원은 사실은 청와대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인식이죠. 그런데 제가 국회 소속이기 때문에 혹시 그럼 당신에는 책임이 없느냐? 책임이 있습니다. 청와대가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국민의 대표로서 그리고 공당으로서 거기에 흔들려서는 안 되었는데, 과거에 그런 자율성과 독립성을 그리고 또 품격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측면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이나 국회도 성찰하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정말 헌법 정신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삼권 분립이 제대로 잘 실천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된다면 사실은 그렇게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국가가 선진국으로 갈 수 있겠다는 희망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의장님, 근데 그 좀 평가가 후하신 것 같은데 탄핵 정국에서의 대응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자면, 우선 지금 단적인 사례로 AI 지금 어느 때보다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이 정부 대응을 보면 의사결정이 제대로 안 되고 우왕좌왕하면서 이렇게 피해가 커지고 있는 걸 우리가 좀, 오히려 이제 탄핵 쪽에 초점이 맞춰져서 그렇지 사실은 엄청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지금 황교안 대행이 이끌고 있는 정부가 사실은 의사결정도 제대로 못하고 눈치 보고 차기 정권에 줄서기 하고 그런 측면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정부에 대해서 이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어떤 게 좀 괜찮고 어떤 거는 너무 부족하다, 뭐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사실은 이제 우리 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이제 탄핵 이후에 우리가 탄핵 이후를 어떻게 감당하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사실은 이 정부 들어와서 정치, 경제, 외교, 국방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는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또 특히 이제 민생 문제죠. 민생을 제대로 챙기는 데 있어서 실패했다라고 우리가 진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요즘에 국민들께서 이 AI가 우리 한국만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웃 인접국들도 AI를 겪고 있는데 그 상대 인접국들에 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 대응이 좀 부족했다. 그리고 그야말로 정말 그 큰 실패를 했다라고 하는 보도들을 접하면서 국민들께서 아마 좌절감과 경우에 따라서는 분노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제 제가 직접 그 충북 진천의 AI 현장을 방문하고 여러분들과 대화도 나누고 나름대로 이제 상황을 어떻게 이걸 국회가 좀 도울 수 있을까 그런 궁리도 해보았습니다만은 이제 AI가 그간에 이제 국정 혼란한 틈을 타서 그리고 또 정부의 그 민생에 대한 대응 부족으로 인해서 큰 실패를 한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라고 판단하죠. 그리고 지금도 벌써 2,500만 수 이상의 살처분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전망이 확실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국회 쪽에 있지만 국민들을 뵙기가 매우 송구스러운 그런 상황에 있어서 AI뿐만 아니라 자영업 문제라든지 북한 핵 문제라든지 뭐 국정 전반에 걸쳐서 이 정부가 성공을 거두지 못한 점은 우리가 익히 다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이제 지적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어떻게든지 권한 대행이나 또 각 부의 장관이나 또 이런 분들이 앞으로 우리 정부가 정상화될 때까지 정말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고 하는 것이 국회가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좀 말씀하셨지만 지금 국회도 뭐 좀 제대로 정치권도 제대로 뭐 공동 체결해 가지고 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들이 밖에서 볼 때는 정치권은 뭐 다 조기 대선에 관심이 가 있는 것 같고요. 그동안에 뭐 이제 또 다른 선출 권력인 국회가 이런 국정운백의 리더십을 메꾸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여야정 협의체, 국회 정부 협의체 이런 걸 구성해라. 근데 뭐 지금 사실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냥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한테 지금 대선 기간까지 그냥 단순 관리만 할 게 아니고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줘서 뭐 인사권도 행사하고 여러 가지 국가 어떤 위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강한 리더십을 발휘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연장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하고 나서 야권에서 국정협의체를 좀 만들자. 원래는 사실은 국회는 행정부와는 구분되는 그 역할이 다른 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는 정부를 견제하고 감독하고 비판하는 이제 그런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국회가 정부와 좀 더 긴밀한 소통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국회가 도울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하는 의사 표시가 여야정이든 그 국회 국정협의체든 이제 그걸 만드는 것인데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은 지금 여권이 이제 분당이 되면서 아직 그 시스템 정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체제를 가동시킬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마 이번 이제 29일이 되면 각 당의 원내 지도부가 다 정립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이제 국정협의라고 하는 것은 이 각 교섭단체, 의회가 중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지난 2주일 동안 각 정당, 정파의 시스템 정비가 미비함으로 해서 시작을 못한 것이지만 이제는 아마 여야정이든 국정협의체가 내년부터는 가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한 정부를 도와서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국회도 힘을 보태겠다고 하는 확고한 자세와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제가 아까 그 황교안 권한대행이 태생적인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 이제 이 국회에서 보면 사실은 대통령께서 직무가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권한 대행은 박근혜 대통령과는 이제는 이제 단절을 해야 된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국정에 관여하실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점이 확실하게 실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토대 위에서 그런 것이 확인이 되면 황교안 총리에 대한 야권의 시각이나 또 입장도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그런 확신을 먼저 주는 일이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황교안 권한 대행은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이 확인되어야 그래야 거기에 대한 신뢰를 갖고 아마 야권이나 국회도 더 많은 그 역할을 하시도록 요청도 하고 주문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떻게 보면 맥락이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대행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최근에 보면은 대통령 예전 대통령 박 대통령 계실 때보다 보고가 많고 아주 불만이 많다고 그래요. 정부 쪽에서 뭐 이런 실태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황교안 대행이 대통령으로부터 단절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이후에 황교안 대행이 다른 큰 뜻을 품고 있어서 이런 행보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 의전이나 경호나 이런 문제는 사실은 뭐 큰 문제가 아닌데 이제 그냥 그런 문제가 불거졌을 수 있다. 저는 뭐 그건 별거 아니라는 입장이고요. 이제 각 부는 사실은 자율권, 지금까지 장관이 이제 간섭을 굉장히 많이 받아왔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가 좀 간섭을 받지 않고 정말 책임 장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대행이 각 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요구하는 이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당연히 각 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감시도 하고 또 확인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책임 장관이 될 수 있도록 특히 더 사명감을 불어넣고 열정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이렇게 요구하는 게 권한 대행의 책무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지난번 이제 국회 그 대정부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 초에 그때 그 어떤 의원께서 황 대행께 혹시 뭐 출마 의사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단호하고 확실하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게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제 그 헌재 결정이 나오면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바로 이제 그 경쟁을 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 새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권한대행이 역할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경우에 본인이 어떤 다른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것이어서 저는 그건 기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그분을 믿고 그분이 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주어진 이 책무를 정말 성실하게 책임 있게 잘 해주실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네, 탄핵 심판과 관련된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 더 짚어보고 가도록 하죠. 전영기 의원. 그 황대행의 그 행정부에 대한 견해는 제가 잘 들었고요. 이제 정치 하는 분들에 대한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의장님께서 그 탄핵 사흘 뒤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탄핵 소추안은 헌재에 맡겨라. 국회는 민생에 집중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것도 역시 그 탄핵 하신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상당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안심을 주는 말씀이셨는데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문재인 전 대표죠. 이게 지위가 높으면 책임도 커지는 법이고 질문도 강해지는 법이죠.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분이 헌법재판소는 박근혜가 탄핵을 기각하게 될 경우는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헌재 협박 발언입니다. 헌법에 있는 그 헌법재판소의 존재 질서를 무시하는 그 민중적 발언인데 그분이 헌법과 비슷한 수준의 국민을 같이 놓는 그런 사고 발상 이런 느낌을 갖는 건 굉장히 불안한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의장님의 그 탄핵 후 전국 관리에 배치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문재인 대표의 말씀이. 글쎄요. 저는 사실은 이제 저도 신문에서는 보았는데요. 이제 그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제가 못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네. 예. 아마 그 이제 헌재는 독립적인 헌법 기관이어서 사실은 재판에 대해서는 이제 헌재에 맡기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 법원과 헌재는 조금 성격이 다른 점이 있죠. 그래서 헌재는 이제 정치적인 고려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 여론이나 이런 것도 반영하는 이제 그런 그 기관의 특성이 있다고는 생각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재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어떤 바람을 얘기할 수는 있으되 하여튼 헌재의 권위나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런 이제 품격이나 이런 거에 걸맞는 그런 대우와 이 말씀이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이다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대표의 그 말씀이. 글쎄요 이제 듣고 싶은 말씀을 꼭 해드릴까요? 아니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예. 정 의장님은 그 정치부 기자들 편의적인 분류일 수도 있겠지만 친문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듣고 싶습니다. 저는 뭐 잘 아시다시피 무소속 아닙니까? 그리고 또 당연히 제가 뭐 어느 그 특정 계파에 속해 있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아주 유력한 그 정치인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평가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아무튼 제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1등 국민임을 세계에 과시를 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정치도 인류가 돼야 된다. 그래서 혹시 2류나 3류로 인식되는 그런 정치인의 행보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헌재가 박근혜를 기각할 경우 탄핵을 기각하면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 말씀이요. 그 문재인이라는 전 인격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이 발언은 적절합니까? 과합니까?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말이죠. 문재인 전 대표가 요새 그 사드를 재검토해야 된다. 사드를 지금 결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이거 번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말이죠. 박근혜 정치를 탄핵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시대에 벌어진 모든 정책을 탄핵한 건 아니거든요. 특히나 국내 정책이라면 몰라도 이 어떤 외교 정책은 나라와 나라, 정부와 정부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이 사드와 한일 정보군사협정은 우리와 미국, 우리와 일본과의 정부 대 정부의 관계고 국민 대 국민의 약속인 거죠. 이런 거를 본인이 이거를 번복할 수 있다, 폐기할 수도 있다는 걸 신호를 보낸다는 건 국제관계 질서에도 문제가 되는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뭐 전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만 그걸 떠나서 이런 이런 거는 이 국가의 계속성이라는 관점에서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닌 건 없는 겁니까? 그거 궁금합니다, 회장님. 뭐 제가 어느 특정 정치인의 대변인이거나 또 평론가일 수는 없죠.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장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그 사드와 관련해서는 저는 국회와 의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사드의 대체 부지가 막 김천의 그 골프장이라고 하죠. 성주의 골프장이라고 하는데 그 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사용하면서 다른 국유지를 대체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국민의 재산을 사기업에 양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행법으로 보면 국회의 비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비준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정부의 판단은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회에 가지고 와서 국회와 이런 반구의 협의나 대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부가 처리할 사항은 아니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진지하게 왜 필요한지, 미국과의 관계는 어떠한 일이 있어서 미국과의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고 또 다른 주변국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와는 어떤 외교적인 노력을 했는지 등등을 충분히 국회에 설명해서 국회와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을 해야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일은 아니다라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이제 이 정보보호협정은 사실은 이런 절차적인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이 국민 정서적인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막 정치인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 기존에 이루어진 그 외교적인 그런 일들에 대해서 연속성이나 책임성 이런 부분도 소중하게 잘 존중이 돼야 하지만 만약에 절차적인 정당성이 현저하게 결여된 측면이 있다면 그런 것은 다시 얘기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제가 자꾸 질문해서 죄송한데 꼭 한마디만 더 시간이- 여쭤봐도 됩니다. 그럼 제가 10초만 말씀드리고 짧게 죄송합니다. 본원적인 문제, 실체적인 문제에 들어가서 말이죠. 절차적인 것이 아니라 북한의 그 핵 도발은 아까 의장께서도 그 모두 발언에서 걱정을 말씀하셨는데 북한이 남한을 향해서 한국을 향해서 준비된 그 대남 미사일 핵 공격 시스템을 방어하기 위하여 우리가 사드 그리고 그런 문제가 예상되는 정보를 신속히 얻기 위하여 일본과의 정보 협정 이 두 가는 본원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대안이 있습니까? 아닐 경우에. 저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국민들의 양해를 구해서 이 정보 교류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양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사드 문제는 저는 그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왜 사드를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야 하는지 저는 민주적인 절차와 정당성이 있다면 사드에 꼭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사드를 중국과의 불협화음을 감수하면서 서둘러야 하는지 그럴 필요가 없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국회와 의논을 해서 국회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든 괜찮다. 그렇지만 정부가 제대로 된 절차를 걸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그것은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네, 질문. 제가 이제 전영기 위원으로부터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좀 견해를 여쭤본 거고요. 사실 지금 당 차원에서 더 큰 혼란이 있는 것은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이 분당하고 있는 이런 사태는 마치 과거의 노무현 정권 말기의 그런 분당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과거 분당 이전에 새누리당이 사실은 여당이고 보수 정당이라고는 하였으나 오히려 지역 정당의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사실 많이 했었고, 이번에 분당을 하고 그리고 치열한 경선을 거치고 하면서 오히려 그러면 보수 정당으로서의 제대로 된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새누리당과 지금 보수개혁신당이 이번 사태를 거치면서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한번 오랜 정치적 경험을 토대로 좀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이죠. 새누리당 출신이면 굉장히 자유로울 텐데 현재는 무소속이지만 민주당 출신 아닙니까? 아무튼 저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대통령이 되는데 많은 정치인들이 기여를 했죠. 그럼 그분들이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비판받고 있는 그런 허물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또 그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같이 공동으로 정부를 운영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이 업보가 간단치 않다. 그래서 아마 과거에 저희들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을 때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냥 아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우리 국민들이 지금은 훨씬 더 깨어 있으십니다. 제가 1등 국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국민들이 그냥 쉽게 잊어버리고 없었던 일로 해주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단순히 이분들뿐만 아니고 야권도 정말 그 품격을 높이는 환골탈태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분들이야말로 그런 노력이 선행될 때 다시 국민들의 신임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당 또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정치권 전체가 이번 기회를 성찰하고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그래야 국민 수준에 맞는 정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요 질문 여권 질문하는데 이 질문 이렇게 이어져서 약간 그렇긴 한데요. 곧 이제 귀국하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 귀국 임박해가지고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은 이제 결국은 대선 출마를 하게 되고 그러면 어떤 형태, 어느 공간으로 이동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대체로 여권 또는 뭐 보수층을 대변하는 아마 후보가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많습니다. 먼저 반기문 총장이 대선 후보를 상정하고 경쟁력이 있으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 평가와 아울러서 야권의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보는 문재인 후보랑 비교했을 때 아주 쉽게 얘기해서 두 분이 붙으면 누가 이길 걸로 예상하십니까? 아니 저한테 뭐 답을 하지 말라고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마 그런 점은 있을 거예요. 이분이 이제 10년 동안 재임을 하셨잖아요. 이제 모든 것이
어떤 자리에 있으면서 업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자부심만 가지고 있었는데 아마 이제 검증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업적을 평가할 거 아닌가. 또 이분께서 10년 동안 이제 국외 체류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은 국내 정치나 국내의 민생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정통해야 되는데 그런 이 국민들의 거기에 대한 판단도 있을 거고요. 특히 사실은 제가 반기문 총장을 뵙고 뉴욕에서 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좀 역할을 좀 해주시라. 뭔가 이제 우리 정부가 할 수 없는 부분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은 부탁도 드렸던 적이 있는데 뭐 그런 부분 등등 해서 전체적으로 국민들께서 아마 굉장히 자세하게 평가하실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당한 정도의 국민들이 그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간단한 후보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문제목에서 예.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한 말씀 하셔야 되시는 거 아닌가요? 두 분이 붙으면 아까 어떻게 이제 되냐 물어봤는데 전현기 위원께서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평가하는 말씀을 누차 물으셔서 제가 좀 과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더 안 드려도 좋을 것 같은데 글쎄 이제 두 분이 그러면 이제 맞붙으면 누가 이길 거냐? 뭐 제가 그걸 잘 알면 이제 이 좌판을 깔아도 될지도 모르죠. 그런데 아마 지금은 정말 우리 국민들께서 많은 정보도 가지고 계시고요. 또 이게 간단치가 않아요. 그리고 옛날처럼 뭐 한 1년 동안 검증을 해야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불과 한 달, 일주일만 해도 이 국민들께서 다 평가를 하고 사실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뭐 금년 경우에 따라서 빨라지면 상반기에도 대선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걸 짧다고 보는 분들도 계신데 결코 그 시간에 검증을 못할 사항이 전혀 없다. 충분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그 국민의 평가에 비해서 앞으로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면 많은 변화가 급격하게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제 그 지금 섣불리 그걸 점치는 것은 아주 바보스러운 짓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바보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질문을 아예 좀 다른 방식으로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반기문 총장이 될 거냐 문재인 전 대표가 될 거냐가 아니라 역대 대선마다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뭐 지역주의 해소도 있었고 평화적 정권 교체도 있었고 뭐 양국 해소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은 과연 뭘까? 그거에 맞는 각 이 문재인 전 대표나 안철수 전 대표는 아까 말씀 안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뭐 반기문 총장 그에만 그 기준에 따라서 이분들을 평가한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저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연 어떻게 이 대한민국을 제대로 된 나라로 만들 수 있는가? 어떻게 선진국의 반열에 올려놓을 수 있는가? 특히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해서 우리가 안고 있는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책이 있는가? 그래서 첫째는 이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고 그것의 실현 가능성이나 또 이런 내용들을 아마 국민들이 볼 것이다. 두 번째는 이제 소통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소통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할 것이다. 만약에 하나 더 한다면 이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업적을 남겼고 어떤 능력을 보여준 적이 있는가 이렇게 꼼꼼하게 따져볼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투표를 하신 분들이 자신의 그런 그 당시의 결정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고 꼼꼼하게 따져보고 결심을 했어야 되는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성으로 이번에는 정말 아주 꼼꼼하게 따져가면서 판단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대 정신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예, 이제 결국은 뭐 하여튼 이런 이제 역량이 예. 있는 그래서 이런 그 비전과 소통 능력과 과거의 업적을 통해서 이제 국민에게 이 민생을 제대로 챙기고 또 양극화를 해소하고 할 수 있는 양극화를 해소해서 더불어 국민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저는 시대 정신이라고 봅니다. 네, 시간이 이제 한 길게 해야 25분, 30분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 대선 관련 질문 혹시 있으면 간단하게 한 질문만 예, 하고 넘어가요. 지금 회장님 말씀 참 뭐랄까 시성이 절감이 되는 지난 대선 때 좀 꼼꼼히 따져보고 우리가 했으면 이런 지금 사실 대통령 탄핵 사태를 맞이하면서 모든 국민들이 절망하는 가운데 우리가 국가 지도자를 뽑는데 검증을 참 너무나 소홀히 했구나.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검증 철저하고 현미경 그 검증이 이번 대선에는 적용이 돼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검증이라는 이름하에 또 상당히 자행되는 음해와 정치 공작도 사실 같이 공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다시 한번 강조점을 좀 듣고 싶고요. 최근에 반기문 총장이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한 23만 불을 받았느니 뭐 어쩌니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돼서 반기문 총장은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검증대에 올렸다 뭐 이런 해석들이 많은데 어떻게 대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검증은 절대 필요한데 사실은 음해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죠. 그것은 사실은 이 검증을 방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우리 언론도 국민 수준에 맞춰서 1등 언론들이 인류 언론이 되어서 이 이제 음해 같은 데서는 말려들지 않고 검증에 아마 집중하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반기문 총장의 그런 기사를 보았는데요. 사실은 뭐 전혀 내용을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제 그 반기문 총장으로서는 이제 당황스러우실 수 있지요. 특히 이제 국내에 계신 것도 아닌데 국내 언론이 그런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결국은 뭐 하여튼 국내 여러 이 정치적인 동지들이나 또 전문가들, 법조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좀 빨리 이제 종결을 짓는 게 좋겠죠. 이걸 그냥 두면 계속 이게 확대 재생산되고 유통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근거가 없는 그런 내용이라면 그런 것들은 전공법을 써서 빨리 그걸 이 시시비비를 명백하게 가리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혹시 플로어에 계신 분들 그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적어서 주시면은 제가 대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다른 관심사인 개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의장님은 뭐 개헌을 강력하게 추진하시는 분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개헌을 언젠가는 해서 제7공화국 체제를 출범시키는 게 정치인들의 뭐 사명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요. 그런 이제 잘 알려진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전영기 국장 질문하실 때 설명은 빼고 간단하게 10초 이내로 질문만 해주십시오.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의장님, 제가 자꾸 좀 이렇게 정파적으로 가르는 것 같아 죄송한 느낌이지만 뭐 기자들이 들은 게 또 원래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의장님은 대표적인 개헌론자이면서 또한 만만치 않은 문재인의 후견 세력입니다. 정치적으로. 그래서 개헌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도 하시면서 동시에 개헌을 지금 할 경우에는 문재인 집권이 내일 코앞에 있는 문재인 대표로서 하기 싫은 게 개헌이거든요. 그거는 뭐 일종의 과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장님의 개헌 전략은 뭡니까? 그 첫째, 대선 전에 하는 게 좋습니까? 후에 하는 게 좋습니까? 둘째, 어쩔 수 없이 대선 후에 할 경우라면 문재인 대표가 예를 들어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대통령의 그 탐욕과 권력력을 극복하면서 개헌을 하는 역사는 없거든요. 어떻게 그 문재인 예비 가능 대통령한테 개헌을 하라고 강요하실 수 있겠습니까?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제가 그 개헌 주장을 하면서 가능하면 제 임기 중에 했으면 좋겠다. 그게 안 되면 20대 국회는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시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저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빠를수록. 그러나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필요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막 그 시간이 필요하겠죠. 빠를수록 좋다는 생각이고요. 이제 지금 내일 모레죠. 내일이구나. 내일 그 국회에서 개헌 투기 설치를 의결합니다. 본회의에서. 그러면 1월 달부터 개헌 특위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개헌 얘기를 해도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는 개헌 얘기를 하고 특별한 분들이 그걸 이제 마땅치 않게 생각하면 진행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는 완전히 다르다. 국회에 개헌 특위가 만들어져서 2017년 1월부터 특위가 가동이 된다. 그리고 국회에 개헌을 해야 된다고 서명한 의원들이 저는 물론 서명은 안 했습니다만은 저 같은 사람을 빼고도 210명이 넘는다. 3분의 2가 넘는다. 그러니까 과거의 개헌 논의 환경과 지금의 환경은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개헌 특위가 굴러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특히 아마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옛날처럼 그렇게 국회 간섭을 심하게는 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허용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관계없이 개헌 특위는 굴러가고 결국은 20대 국회에서는 개헌이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그 20대 국회 개헌 이루어진 확신하고 계시고 개헌 특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과거 집권 전에 개헌을 사실 매개로 해가지고 다른 세력들을 많이 규합해서 대통령이 되고 나면 예전에 뭐 YS 때도 그렇지만 각서 같은 게 있었는데 사실 다 지켜지지 않고 휴지 조각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개헌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마련이 되고 하면 이것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는 어떤 제도적 장치랄까 무슨 대선언이랄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전엔 각서 형식으로 지도자끼리 주고받고 했는데. 그렇죠. 사실은 밀실에서 소수의 정치인들이 쓴 각서는 휴지 쪽이 된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국회는 개헌 특위가 만들어져서 특위가 굴러감과 동시에 아마 저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분들이 개헌과 관련을 해서 모두 공약을 할 거라고 봅니다. 공약을. 그렇다고 그러면 공약만 하면 그 공약을 안 지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미 국회에 개헌 특위가 만들어져서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떤 대통령 권력도 그걸 멈출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번에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틀림없이 개헌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답변 두 개를 듣다 보니까 개헌 시기는 그러면 대선 전에 이루어지는 건 이제 옵션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맞습니까? 아니 이제 대선이 언제 치러질지는 모르죠. 그런데 현재로 보면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5월이나 6월이나 뭐 아니면 그 이전에라도 그럴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개헌이 불가능하죠. 개헌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국민에게 공고하고 국민 투표하고 이런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뭐 60일 만에 개헌을 하고 이런 것은 안 되거든요. 그리고 개헌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는 토대 위에서 재정파가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통 입법을 하나 하는데도 최소한도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개헌이 시기적으로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저는 제 임기 중에 개헌이 이루어질 소지도 충분히 있다고 믿고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할 작정이고 아마 이번 대선 후보들은 모두가 아마 매우 구체적인 개헌 공약을 모두가 아마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 관련해서 짧게 하나만 여쭤보면은 20대 국회 내 개헌이 돼야 된다고 하면 다음 대통령 임기 단축 문제랑 딱 연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 문제는 감소해서라도 그 문제는 이제 국회에서 개헌 특위에서 논의를 하고 또 재정파 간의 개헌에 관한 내용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질 텐데 지금 이제 이런 두 개가 있어요. 국회의원 선거와 대선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국회의원 선거는 대선 중간에 해서 중간평가의 성격으로 해야 된다는 주장 또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기 단축을 하려면 이제 이 선거를 일치시킨다는 논리가 우위에 이를 점하면 이제 그런 합의에 이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 정상적으로 임기를 채워도 중간에 이제 이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 되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후보자에 따라서 뭐 나는 임기를 단축하겠다, 나는 채우겠다 등등 아마 그 공약이 이루어질 테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개헌 특위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둘 다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단축이 절대적이다, 아니다. 어느 하나를 지금은 규정하기 어려운 조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그 개헌 내용에 대해서 그래도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의장님께서는 계속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 그리고 중앙 집권형 권력 구조 이런 거를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물론 그 특위에서 이런 논의를 해야 되겠으나 하여튼 이런 개헌의 방향이 큰 방향이 어떤 식으로 해서 이거를 좀 제왕적 대통령제나 권력 구조 개편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또 이 밖에 다른 많은 걸 개헌에 담아야 된다는 주장들이 있는데 어디까지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는 건지 그 방향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이제 세 가지 권력 구조와 관련해서 세 가지 방안들이 있죠. 4년 대통령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순수의원 내각제 이런 가능성들이 있는데 아마 순수의원 내각제에 대해서는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들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4년 중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가 경합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어떤 경우든 현재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제왕적 권한을 손질하는 그러니까 그 분권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평적 분권을 통해서 입법, 사법, 행정 간에도 적절하게 권한을 배분을 하고 또 수직적으로 지방자치체에 권한을 많이 주어서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수직적 분권, 이렇게 수평적 수직적 분권이 전제된다면 그것이 4년 중임제든
분권형 대통령제든 사실은 별 차이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열어놓고 충분하게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국민들까지 참여하는 그런 개헌 논의를 통해서 합의에 이르는 쪽으로 가는 게 좋다. 그래서 어떤 특정 정치인이 목표점을 정해놓고 그것을 드라이브하는 것보다는 정말 상향시키고 국민이 참여하는 그런 개헌이 이루어져서 국민 모두가 이건 내가 만든 개헌이다라고 하는 그 국민의 사랑을 받는 헌법을 이번에 탄생시키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시간이 제가, 없어서 예, 제가 짧게 하나만 질문 드리고 가도 될까요? 네. 그 개헌 관련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제 폐하가 있었기 때문에 분권형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 어떤 분권이냐가 중요한데 지금 사실 한반도 주변을 보면 아베 총리나 푸틴, 뭐 시진핑 다 아주 강력한 리더십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푸틴까지 해서 일종의 마초 리더십이 한반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이제 분권을 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분권이 제대로 시스템화되면 모르겠는데 자칫하다간 이게 죽도 밥도 아닌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좀 한번 해볼 수 있어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과거에는 혹시 그 이름에 걸맞는 내용을 갖지 못한 측면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앞으로 2016년 이후의 대한민국은 진짜 민주공화국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모델로 생각하는 국가나 또 우리가 닮고 싶은 국가는 아주 선진화되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꽃핀 그런 나라들을 우리와 비교해야 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처럼 이 대통령 권력이 의회까지도 그리고 또 정치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것은 끝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국민적인 합의가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는 당연히 분권이 되고 대통령 권력이 지방이나 또 다른 산부로 일부 이양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모두 발언에서 근본적인 내짐 체인지 이런 말씀도 개헌과 관련해서 하셨는데 새로운 헌법에 담길 내용이 뭐 다분히 권력 체제 변경이나 뭐 정치 변화 뭐 이런 것만 담자는 뜻은 당연히 아니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냐면 대통령 한 사람을 바꾸는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 국민들의 민심은 진짜 새로운 대한민국을 고대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대통령만 바꾸는 그런 그 레짐 체인지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나라를 바꾸는, 그래서 현재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근본적인 나라를 바꾸는 일에는 개헌도 포함되어 있고 또 그 개헌은 그러한 국민들의 여망을 거기다 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개헌은 권력구조 개편뿐만 아니라 기본권 신장이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또 지방 분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포함되는 그런 레짐 체인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이번 개헌은 이제 그래서 그냥 우리 개헌도 그냥 권력구조 하나 바꾸는 것으로는 결코 국민들께서 만족하시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개헌 문제는 앞으로 이제 뭐 핫 이슈가 될 거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도 말씀을 많이 하실 것 같고요. 입만 줄이고 그래도 또 국회 개혁 뭐 여쭙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한 두 개만 뭐 시간이 급하더라도 묻고 그 다음에 플로어에서 주신 질문들을 일괄적으로 제가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마무리하는 순서로 가겠습니다. 우리 정부장 국회 개혁과 관련해 가지고 정 부장 뭐 간단히. 예, 지금
뭐 최근 현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국회 국정조사특위 최순실 청문회가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미국의 청문회랑 비교하면 너무나도 좀 약하고 증인들이 나와서 뭐 말을 안 하거나 거짓말을 해도 이거를 제재하는 어떤 처벌 규정도 약하고 해서 그런지 그렇게 많이 밝혀내지 못했다 이런 지적도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시고 국회의 뭐랄까 그런 청문회 권위 이런 거를 좀 세우기 위한 방안이랄까 개선 방안 이런 걸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이번에 청문위원들이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오랜만에 이제 이런 청문회가 열렸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조금 부족했지 않았나. 그것은 이제 청문위원들의 능력이나 노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이제 그 제도적인 한계, 또 그 이 청문회를 대하는 증인들의 자세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국민들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이 정말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국민들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의 말씀을 대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하는 점은 좀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번 청문회의 평가를 토대로 해서 아마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국민들께서 입법을 이런 걸 좀 해서 제대로 이 청문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요청들이 저한테도 있고 또 청문위원들도 위원장과 안민석 의원이 저한테 와서 그런 요청을 했었는데 이번 청문회를 잘 분석을 하면서 앞으로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좀 더 실효성 있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청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모두 발언에서도 언급을 하셨었는데 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이 만들어서 굉장히 그 노력을 많이 하셨고 최근에 법제화를 통해서 그 체포동의안이 자동 상정되도록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불체포 특권 뭐 이런 거에 대한 성과도 이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성과도 좀 어느 정도 거두셨고요. 그래서 저 이 정도 이제 어느 정도 성과를 내셨는데 이 정도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이제 잘 다 개선이 되는 걸로 보시는지 하여튼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사실은 뭐 이 개선하고 또 시대에 맞는 그런 국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상시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기회에 한번 대청소를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국회에 이런 노력을 시작한 것은 이 노력이 국회에서 그쳐서는 안 되겠다. 검찰로 가고 청와대로 가고 각 부처 그러니까 다른 기관들의 이 특권을 손질을 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먼저 선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국회가 지적을 하고 개혁을 요구를 해도 당신네부터 해라 이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선도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특권을 내려놓고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노력을 통해서 그야말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 출발을 국회가 했으니 앞으로 이 다른 기관들도 좀 함께 발맞춰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 저는 이제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칠 작정입니다. 전영기 의원 오늘 말씀 많이 하셨는데 뭐 사실 짧게 할 말씀 없고요. 플로어 퀘스천을 좀 받죠. 네. 제가 여러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을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받아 적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성의껏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다 소개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취재 기자들 질문이 왔는데요. 국회 국조특위에서 최순실 강제 구인법 이걸 내일 의장님한테 직권 상정해달라고 요구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최지원 TV조선 기자,
김홍국 경기대 계신 분, 그다음에 YTN 윤현숙 기자가 그 질문을 주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월한 관훈클럽 전 총무님께서 현재 공천제도를 개혁할 이런 의향이 없으신지 여기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본홍 관훈클럽 전 총무님께서 또 질문을 주셨는데 아까 잠시 지적은 나왔지만은 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준 여야 의원들의 태도, 질문 내용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이 많다 이런 점을 좀 자세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김동수 국회 국장님이신데 이건 의장님한테 좀 뭐 잘 보일 질문인가? 대통령 출마 뜻은 없으신지 이런 질문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성명을 적지 않으셨는데 검찰 개혁의 필요성, 그 대안으로 공수처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비슷한 맥락입니다만은 그 경찰청, 검찰청, 국세청 이 세 청장을 좀 직선이나 혹은 이와 관련된 법률 개정 이런 필요가 없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구충모 글로벌 뉴스 통신에서 청와대를 세종시로 이전할 필요가 없는지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질문이 많기 때문에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제 최순실 증인을 강제 구인할 수 있도록 내일 국회법 개정안을 직권상정을 해달라 하는 요구가 있어요. 뭐 충분히 그 심정은 공감을 하는데 이제 국회의장이 이제 제가 이 직권상정을 할 권한이 없어요. 직권상정을 하려면 이런 때 그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내일 그 전에 그 합의에 이르는 것은 무망해요. 그래서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내일 직권상정은 안 되고 이제 중장기 과제로 놓고 국회법 개정을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공천 제도에 대해서 저도 불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선거 때가 임박하기 전에 미리미리 정치개혁 특위를 만들어서 국회에 지금 정치개혁 특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천 제도를 좀 더 손질하는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구본홍 선배님 말씀하신 이제 청문회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자세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위원장과 간사들에게 좀 주문했던 것도 있어요. 그래서 주문했던 것을 좀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뭐 그렇지 않기도 하고 했는데 앞으로 품격 있는 청문회가 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물론 대선 출마할 생각은 없고요. 국회의장직을 정말 잘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 또 헌법 정신을 구현하고 그래서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꼭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뭐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아주 절감합니다. 제가 공수처 얘기를 했다가 막 아주 입장이 난처했던 적도 있지요. 그래서 공수처도 필요하고 근본적인 검찰 개혁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검찰청장이나 검사장이나 또 경찰청장이나 국세청장이나 이런 소위 말하는 이제 국민들이 보면은 이제 권력기관들이죠. 그런 장들을 잘 뽑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사권자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그야말로 정의롭고 법에 의해서 이들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도 개혁이 개헌과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바라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청와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문제가 전에 이제 얘기가 됐었는데 이제 헌재 판결 때문에 개헌을 하지 않고는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글쎄 뭐 이번 개헌에 그런 논의가 이루어질지도 모르겠는데
현재 이제 국회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세종시의 공직자들이 매우 불편하다는 얘기도 있어서 국회에서 그럼 세종시에 분원이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우선 이제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편익 비교를 잘해서 국민 세금을 거기다 좀 쓰면 달리 절약되는 게 있다면 뭐 그것도 못할 것이 없다 생각을 해서 그것도 검토를 해볼 작정이고요. 그런데 이제 청와대를 옮기는 문제는 이제 개헌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개헌 특위에서 이 부분도 논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질문을 한꺼번에 이제 답변하시느라고 이제 고생하셨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 이제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이나 정치권 우리 국민들에게 드릴 마무리 말씀이 있으시면 예,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네, 오늘 그 토론에 나와주신 관훈클럽의 선배님들 또 현직 언론인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 네 분의 패널들께서 정말 그 너무 어려운 질문을 많이 하셔서 평소에는 저한테 굉장히 우호적이셨는데 오늘은 좀 그렇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토론이 생산적인 것이었다면 저로서는 패널 여러분 또 우리 이강덕 총무님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주신 말씀들을 국회 운영에 반영하는 노력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이게 국정에 공백이 오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저희 국회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입법부가 행정부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법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치라는 이름으로 행정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한 대행도 정말 국민만 바라보고 내가 국민의 권한 대행이지 다른 권한 대행이 아니다. 또 각 부의 장관들은 자율성을 가지고 내가 역사적으로 부여받은 기간 동안 정말 내 역할을 다하겠다고 하는 자세로 해주신다면 그러면 국민들의 그런 걱정이 기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회 역할이 막중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어서 국회가 대화와 타협을 잘하고 협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4당 체제가 됐잖아요. 당은 5당인데 교섭단체가 4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지요. 그렇지만 정말 저는 낮은 자세로 또 이분들과 잘 의논을 해서 협치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또 국민과 잘 소통하는 국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금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금년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마음고생도 하시고 또 국가를 위해서 또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서 걱정 많이 해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면서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항상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노력을 통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감사패를 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기념패 내용을 제가 읽겠습니다. 기념패 정세균 국회의장. 관훈클럽은 귀하를 초청 연설로 모신 가운데 유익한 대화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귀하와 함께한 소중한 이 자리는 59년을 이어온 관훈클럽의 전통과 더불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2016년 12월 28일 관훈클럽 총무 이강덕.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올해 마지막 토론 순서 정세균
국회의장님을 모시고 진행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까지 나와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아주 소상하게 자세하게 많은 설명을 해주신 우리 정세균 의장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